여기 지득히 비상식적으로 불법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인도 챈나이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한국의 삼성 본사를 향해 절을 올리고 있는 한 미모의 아가씨가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작은 마을 티루치라팔리에서 태어난 라제쉬입니다. 우리 가족은 불가촉 천민, 즉 달리트 계급이었죠. 인도의 전통적인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에요. 브라만 성직자, 크샤트리아 귀족, 바이샤 상인, 수드라, 농민의 4대 계급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불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심지어 그림자도 피해야 한다고 여겨져요. 아버지는 도비카트에서 관공서나 브라만 계급의 빨래 헹구기를 하는 도비왈라예요. 어머니는 바이샤 계급의 집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런 일은 주로 우리 달리트들이 맡아서 하죠. 그래도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마을 외곽의 달리트 거주지에서 살았어요. 상위 계급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살아야 했거든요. 제가 8살 때였어요. 심한 폐렴에 걸려 죽을 뻔했죠. 우리 같은 달리트는 병원에 가기도 어려워요. 의사들이 우리를 만지려 하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 마을에 한국의 의료봉사단이 왔어요. 김민선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를 진찰하시고는 즉시 치료를 시작하셨죠. 김 선생님은 제가 달리트라는 걸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정성껏 돌봐주셨죠. 김 선생님은 먼저 제게 강력한 항생제 주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달아주셨죠. 폐에 고인 물을 빼내는 시술도 하셨어요. 밤낮으로 제 곁을 지키며 체온과 호흡을 체크하셨죠.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얼음팩으로 식혀주셨고 기침이 심할 때는 가래를 뽑아내는 기계로 도와주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제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2달 동안이나 우리 마을에 머물며 저를 돌봐주셨죠. 영양실조 상태였던 제게 매일 영양제를 주시고 죽과 과일을 먹여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폐렴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떠나신 후 제 열정을 알게 된 김 선생님이 한국의 NGO와 연결해 주셨어요. 그 단체에서 우리 마을에 작은 학습센터를 만들어 주었죠. 우리 같은 달리트 여자아이들은 보통 학교에 가지 못해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정말 행운이었던 거죠. 전기가 불안정해서 태블릿은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대신 태양광 충전식 라디오로 교육 방송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센터에서 저는 기초 문해력을 배웠어요. 다른 달리트 아이들과 함께요. 물론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공부해서 뭐 하냐는 말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센터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점차 실력이 늘면서 정부의 달리트 여학생 특별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정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상위 계급 아이들의 차별과 싸워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한국 기업에서 후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기회였죠. 온 힘을 다해 준비했어요. 밤낮으로 공부하고 학교 선생님들께 추가 수업도 부탁드렸죠. 시험 당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은 정말 길게 느껴졌죠.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이건 단순한 합격이 아니었어요. 달리트 여성으로서 제 한계를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학 프로그램 덕분에 저는 IIT 마드라스 공과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입학 첫날 캠퍼스에 들어설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 없어요. 저 같은 달리트 여성이 이곳에서 공부한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대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학업도 힘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도 이겨내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졸업장을 받았을 때 저는 제가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IIT 마드라스에서 전자공학 학위를 받은 후 저는 삼성전자 인도법인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달리트 여성으로서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했죠. 놀랍게도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까지 갔어요. 면접에서 제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아 최종 합격했습니다. 신제품 개발팀의 주니어 엔지니어로 입사하게 된 거예요. 입사 3개월 후 저는 한국 본사로 6개월간의 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빠른 대중교통,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에 압도되었죠. 삼성 본사에 첫 출근한 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직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사무실에 나와 있었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옆자리의 김 과장님은 아침 7시부터 출근의 업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한국에서의 업무 환경은
제가 인도에서 경험한 것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모든 직원이 최신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지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어요. 화상 회의 시스템도 완벽해서 해외 지사와의 소통이 원활해요. 인도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을 꿈꾸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수평적인 조직 문화예요. 인도에서는 상사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편인데 여기서는 신입사원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요. 제 아이디어를 회의에서 발표했을 때 팀장님께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창의성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로운 스마트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국 동료들의 일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회의 시간에 모든 팀원들이 철저히 준비해 온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인도에서는 보통 몇 명만 준비해 오고 나머지는 그냥 듣기만 하는데 말이죠. 책임의식이나 주인의식이 없는 수동적인 직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한국 동료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갔어요. 프로젝트 중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인도였다면 아마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상부의 지시만 기다렸을 텐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자청하며 문제 해결에 몰두했죠. 심지어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와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 번은 제가 맡은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데 팀장님께서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인도에서는 실수하면 보통 심한 꾸중을 듣거나 심지어 징계를 받기도 하는데 이런 접근 방식이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반면 인도의 업무 문화를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인도에서는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죠. 또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게다가 인도에서는 시간은 충분하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잡담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이 길죠. 마감 기한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런 태도가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연수 중반, 우리 팀은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 삼성 지사에서 온 연수생들과 함께 일하게 된 거죠. 처음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인 팀장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점차 하나의 팀으로 뭉치기 시작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식 번개 회의라는 걸 경험했어요. 갑자기 팀장님이 모두를 회의실로 불러 모으고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런 즉흥적인 방식이 불편했지만 점차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깨닫게 되었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의미가 달랐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빨리 처리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회의도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요. 인도에서는 1시간 넘게 하던 회의를 여기서는 15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한 달간의 고된 작업 끝에 우리 팀은 혁신적인 AI 알고리즘을 개발해냈어요. 이 성과로 우리 팀은 회사 전체 미팅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죠. 발표 준비를 위해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일했어요. 한국인 동료들의 꼼꼼함과 완벽주의는 정말 대단했어요. 작은 오타 하나, 그래프의 색상 하나까지 모두 체크하고 또 체크했죠. 발표 당일, 저는 생애 처음으로 수백 명의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긴장되고 떨렸지만 팀원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무사히 해낼 수 있었죠. 발표가 끝난 후 임원들의 박수를 받았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런 성취감은 처음이었죠. 연수 막바지에 우리는 삼성의 미래 전략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들었어요. 강연자는 삼성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죠. 이 강연을 통해 저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비전과 전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연수 기간 중 주말을 이용해 동료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많았어요. 어느 주말에는 경복궁을 방문했는데 조선시대의 웅장한 건축물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날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봤는데 그 우아함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경복궁 주변은 마치 색색의 꽃밭 같았어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궁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얼굴에 띈 즐거움과 흥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양인, 동남아인,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듯한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한복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았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 예절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절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방법을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한 외국인 커플은 한복을 입은 채로 서로에게 큰 절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순수한 애정과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며 아, 우리 인도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처럼 저도 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며 한국의 전통차를 마시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마치 한국 문화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고 싶은 기분이었죠. 이런 문화적 매력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며 부러웠습니다. 다른 주말에는 롯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감탄했어요. 123층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알던 인도의 어느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어요. 초록초록한 가로수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 차도와 인도가 정돈된 정갈한 길, 반짝이는 유리창에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인도의 혼잡하고 무질서한 도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매력은 단순히 깨끗함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멀리 남산의 푸른 숲이 보이는 모습은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저기 귀가 따가울 정도로 자동차 경적이 울리는 소음 가득하고 먼지만 폴폴 날리는 우리 인도의 뭄바이와 델리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도시 곳곳에 보이는 공원과 녹지였어요. 빌딩 숲 사이사이에 푸른 쉼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의 대도시들이 녹지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음료인 수정과를 처음 맛봤는데 그 독특한 맛과 향에 푹 빠져버렸어요. 계피와 생강의 향이 어우러진 수정과를 마시며 서울의 파노라마를 감상하는 그 순간 저는 우리 인도의 도시들도 언젠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넘어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는 도시 계획의 결과물처럼 보였어요. 이런 광경을 보며 우리 인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팀원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삼겹살, 비빔밥,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을 맛봤는데 특히 김치찌개의 깊은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제가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는 걸 본 동료들이 농담 삼아 김치 마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팀원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최신형 삼성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버즈를 업무용으로 지급해 주었는데 팀원들은 그것과는 별도로 정말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한복에 관심이 많았던 걸 기억하고 한 팀원이 아름다운 자수가 놓인 보자기를 선물해 주었어요. 또 다른 동료는 제가 수정과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전통차 세트와 수정과 재료를 준비해 주었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선물한 것은 바로 김치찌개 전용 뚝배기와 질 좋은 김치, 고추장 세트였어요. 김치 마니아를 위한 완벽한 선물이라며 모두가 웃었죠. 팀장님은 제 이름이 새겨진 고급 만년필을 주시면서 앞으로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김치찌개를 먹으며 6개월간의 추억을 나눴어요. 이 따뜻한 배려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어 정말 감사했죠. 이 선물들과 추억은 제가 인도로 돌아가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게 해줄 거예요. 인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6개월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인도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 경험들이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큰 도전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았어요. 첸나이 공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공장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약 2,000명의 직원 중 절반이 넘는 1,300여 명의 동료들이 3주째 총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동료들의 요구는 정말 과도했습니다. 그들은 월급을 현재의 3만 5천 루피, 약 40만 원에서 7만 천 루피, 약 80만 원으로 102%나 올려달라고 했어요. 이는 이미 첸나이 지역 제조업 평균 임금인 19,000 루피의 2배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요구였죠. 게다가 주당 근무 시간을 4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대폭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현행 노동법이 규정하는 근로 시간이 주 48시간인데 이를 한국에서도 불가능한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노조 공식 인정, 직원 사망 시 가족 채용 보장, 이른바 세습 고용, 자녀 사립학교 학비, 연 5만 루피 지원 등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특히 노조 인정 요구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꺼리는 사항인데 이를 강하게 주장했죠. 이런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숙련공들은 보통 월 7천에서 15,000루피, 많아야 24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들은 이미 그 두세 배 가량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가서 일하겠다, 노조보다 적게 받고 일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파업의 배후에 인도 공산당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파업 현장에는 망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 공산당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상황이 악화되면서 600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경찰에 구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4개의 결혼식장에 분산 수용되는 이례적인 대규모 구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불법 시위로 인해 우리 공장의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고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 첸나이 공장은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로 삼성전자의 인도 연매출 120억 달러, 약 16조 90억 원의 33%를 차지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주요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회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삼성의 문제를 넘어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과도한 요구들이 인도 내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큰지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뒤늦게 노동자 파업 진압을 지시하고 불법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을 보면 인도 정부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동료들의 요구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삼성의 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동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측의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제 역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회사와 직원들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업 사태가 한창일 때 한국에서 파견된 김 부장님과 늦은 밤까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부장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라제쉬 씨, 이 자료 좀 보세요. 우리 동남아시아 공장들의 생산성 비교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동남아시아 공장의 직원 4명이 한국인 1명의 업무량과 비슷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김 부장님, 이게 정말인가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죠? 김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문화와 시스템의 차이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업무 시간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팀워크도 훌륭하다고 했어요. 반면 우리 인도 직원들은 업무 중 잡담이 많고 차 마시는 시간이 길며 책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죠. 예를 들어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직원들은 즉시 달려가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군가 와서 고쳐주길 기다리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했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근 문화도 달라요. 한국에서는 일이 끝날 때까지 남아서 일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서는 정시에 칼같이 퇴근하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동료들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이미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낮고 게다가 더 많은 임금과 더 짧은 노동시간을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김 부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김 부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국의 발전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 부장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과정이 궁금했어요. 어느 날 회사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강의 기적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고 그의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국인들의 교육열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겼다고 해요. 심지어 끼니를 걸으면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노력하는 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국가적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하나 되어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새마을운동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수록 저는 한국의 국가적 단결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정부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한 생활혁명이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길을 포장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공동 작업장을 만드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하면 된다는 정신이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런 정신은 새마을운동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88 서울올림픽을 들 수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교통 질서를 지키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심지어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도 국가적 단결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해 외환보유고를 늘리는데 동참했다고 해요. 결혼 반지까지 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이런 단결력을 볼 수 있었어요.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고 어려울 때는 임금 삭감도 감수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 단결력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전쟁,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항상 하나로 뭉쳐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우리라는 의식이 강해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우리 인도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분명 단결력과 애국심이 있지만 그것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국가적 단결력을 발휘해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과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은 억눌린 감정이나 응어리진 마음을 뜻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는 의지로 승화된 거죠. 정은 인간적인 유대감과 따뜻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정 문화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 개념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 회사의 회식 문화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것이 팀워크를 다지고 동료애를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발전 과정에 매료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도의 현실과 비교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한국처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문득 대학 시절 은사님이신 신 교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신 교수님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라제쉬,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니?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야. 교수님은 최근 연구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로 인해 인도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한 분석이었죠. 라제쉬, 이 상황은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야. 외국 기업들이 노조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게 되면 저렴한 인건비의 매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주시하고 있어.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인도 투자를 재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삼성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가느니 인도 공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고,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면 관련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인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교수님, 제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첸나이 공장은 연간 120억 달러 매출의 19%를 담당하고 있어. 이게 무너지면 주변 상권과 협력 업체들도 큰 타격을 받게 돼. GM이 떠난 후 그 지역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지?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전체의 경제와 미래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교수님, 사실 삼성은 이미 많은 양보를 했어요. 직원들의 통근 환경 개선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 노선을 현재 5개에서 108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의 가족 복지도 신경 썼어요. 노동자를 위한 가족 행사 횟수를 연 3회에서 6회로 늘리고 참석하는 가족에게 2,000 루피 상당의 선물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노동 중 사망 시 가족에게 16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이에요. 한숨을 내쉬며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는데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구나. 삼성의 노력이 상당했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구나. 분노와 실망감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자진해서 가르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대로 삼성이 떠나게 할 순 없어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넌 뭘 하고 싶니? 라즈쉬.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삼성 경영진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어요. 우리 동료들을 대신해서요. 제발 인도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필요해요. 교수님의 눈에 안타까움이 깃들었습니다. 그 마음 잘 알겠다. 하지만 개인의 사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야. 우리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도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이 상황이 안타까워 한국의 구독자분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멀리 인도에서 라제쉬 양이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동택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